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주차 2교시는 지난 시간에 지난 12주차 2교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한 감상문, 그리고 이제 작가 서유미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에 대한 독후감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에 관한 감상문이죠. 처음 제목만 보았을 때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그냥 남주인공이 책을 읽어주는 내용이겠지 하고 영화를 시청하였다. 하지만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10대 소년 마이클이 30대 여인 한나에게 도움을 받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린 마이클은 한나의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한나의 몸을 보고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들여다보았을 때 마이클은 한나에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첫사랑이란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 반면 한나의 유년 시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홀로 어려운 가정과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캐릭터로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어린 시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상상해서 이렇게 감상문에 쓰셨죠. 예, 이런 부분은 뭐 좋습니다. 그런 한나는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싫고 사랑받는 법을 몰라서 마이클을 밀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녀의 치부인 글을 못 읽는 것도 마이클이 몰랐으면 할 정도로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느껴졌다. 결국은 마이클에게서 떠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안쓰러웠다. 마이클은 한나와 이별하는 누군가의 곁을 못 줄 만큼 힘들어하였지만 어엿한 법대생이 되었고 한나는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 글자를 읽지 못한 그녀는 감시자로 생활하다 결국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끝내 마이클 앞에서 글을 읽지 못한다는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감옥으로 들어가 생을 마감한다. 여기서 나는 그녀의 순수성일까 아니면 무지성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한나는 또 마이클에게 한마디 없이 그의 곁을 떠났다.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마이클은 한나로 인하여 가장 순수했던 유년 시절을 끔찍한 트라우마와 한나를 잊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그녀가 문명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구해주지 못하는 마이클 마음이 쟤보다 무거울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 한나의 입장에선 그를 잊지 못하는 순수함과 그런 환경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그녀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건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그런 여운이 남긴 영화였다. 네, 뒷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좀 평이었는데, 앞부분에서 그 한나의 영화에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절, 어린 시절을 좀 상상해서 쓰신 거는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네. 여기 이제 빨간 줄은 제가 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워드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워드에서 이렇게 이제 그 띄어쓰기 같은 게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손을 대지 않아서요. 네. 10대 소년과 30대 여인이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소년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영화라니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아픈 마이클에게 병 옮는다며 가족들을 외면했는데 손 내밀어준 한나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며 한나는 책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자,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는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라고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책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해서 이제 어미가 다르다 보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죠. 그 이후 둘은 사랑을 나눈 후 마이클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한나는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처음에는 의아했다. 한나 사랑도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 아닌가? 왜 사라져버렸을까? 영화의 뒷부분을 보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한나는 문맹이었고 사무직으로 가게 되면 글씨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었다. 이 장면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나도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고 할 줄 모르는 걸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막이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영화 감상문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이야기. 그래서 어, 한나의 입장을 보고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웠을 때 이런 그런 부분을 써주신 거는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나는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네. 마이클은 한나가 떠나는 슬퍼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법대생이 되어 한나를 만나게 된다. 나치 전범 재판의 피고 중 한 명으로 한나가 있었던 것이다.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지만 문맹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다 모든 죄를 뒤집어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다. 마이클은 한나가 문맹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문맹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한나를 생각하며 안타깝게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 이후 마이클은 징역을 살고 있는 한나를 위해 녹음 테이프를 감옥으로 보낸다. 한나는 마이클의 녹음 테이프로 공부하며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마이클에게 편지도 쓰기 시작했지만 마이클은 답장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존댓말을 쓰고 있으니까 부자연스럽죠. 한나에게 글을 알려주려 녹음 테이프도 보내는 마이클이 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겨 고민하게 되었다. 옛 생각에 연민의 감정에서 글을 읽히도록 도와는 주지만 나치 전범에서 그랬던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다. 그 이후 한나는 모험수로 가석방을 받게 되고 갈 곳 없는 한나를 마이클이 찾아오면서 둘은 재회하게 되었다. 한나가 마이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마이클은 내키지 않아 있다. 네. 여기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죠. 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 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이클이 돌아가고 가석방 전날에 한나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책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 한나는 왜 자살했을까? 본인이 사랑했고 그를 깨우치고 알려줬던 사람이 예상치 않아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마이클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런 것일까? 영화를 보다가 가장 멍하기도 했고 놀란 순간이었다. 의문이 많이 남는 영화였고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영화이다. 전쟁을 겪은 한나와 겪어보지 않은 마이클이 살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무지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답이 그래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생각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살다가 또 2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옛날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했었는데 그때 몰랐는데 지금 좀 알 것 같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 이것도 워드에 쓰신 거죠. 자, 마이클은 순수한 사랑으로 학교 중 쓰러져 한나의 도움을 받고 감사를 전하려고 하다 한나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고 육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연인 사이가 된다. 자, 이게 지금 이 감상문의 첫 부분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또 이렇게 이 정도 분량으로 줄거리를 이미 쓰셨어요. 네, 줄거리를 쓰셨는데 이제 줄거리는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클은 순수한 사람으로 학교 중 쓰러져 한나의 도움을 받고 감사를 전하려고 하다 한나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고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연인 사이가 된다. 이후 여행도 같이 가고 책도 읽어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했지만 한나가 도망을 가게 되면서 그 환상도 깨지게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은 마이클이 물속에 빠진 장면으로 표현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뭐 상당히 독특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마이클이 물속에 빠진 장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의 어떤 새로운 표현이다. 이렇게 네. 마이클에게 있어서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이후 마이클은 법정 견학에서 한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마이클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워진 한나를 보고 당혹하게 된다. 이후 한나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했던 사실에 경악을 하고 자신의 일에 당당했던 한나를 보고 실망하게 된다. 이는 한나가 자신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한나에게는 별 의미 없던 그저 마이클 책을 읽어준 남자 아이로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이클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런 부분도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감상하지 않는데 이렇게 감상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이클의 심정. 네. 한나가 죄를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이클은 한나가 문맹임을 알아차렸지만 마이클이 한나를 옹호하게 된다면 법대 생긴 마이클의 평판과 입지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을 하게 되고 한나는 결국 죄를 뒤집어 쓴다. 네. 이런 감상도 좀 독특하죠. 네. 제가 별로 보지 못했던 감상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분노와 한나에게 느끼는 배신감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슬픔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이클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 비추어진다. 나의 시점에서 이는 타인에 대한 환멸과 자기 혐오적 양상을 띠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냉소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이 봤을 때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내막을 알게 된다면 마이클을 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나를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되지만 한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이클을 봤을 때 마음속에는 순수했던 시절의 마이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그녀와 문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살펴보자면 20세기 시절을 다루는 영화인 만큼 그 당시 문명률이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20세기 독일의 기혼 남성 문명률이 10%, 여성이 15%로 나타난 것을 보아 여성의 문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한나가 문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작중에서 한나가 고아라는 사실이 밝혀지므로 내 마음속 신빙성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당시 어떤 문문율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말해주니까 읽는 이의 입장에서는 좀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힘든 삶 속에 한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도덕적 올바름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나가 이런 불행의 피해자라고 보진 않는데 그 이유는 한나는 불타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은 일은 한다고 하지만 불타는 교회 안에서 구해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소리를 듣지 못할 리가 없었고 구해주지 않은 한나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을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구해준다면 다른 감시관들이 보고했을 것이고 이는 한나의 생명과 연관이 된 일이기 때문에 한나는 갈등 속에서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일자가 생각했을 때 한나는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가 공존하는 동시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얽힌 사회에 어두운 면은 비추는 겨울이라고 생각한다. 어, 전체적으로 약간의 좀 비문이 있어서 읽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또 이런 그 데이터를 제공해준 부분은 좋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당시 여성의 문맹률이 15%나 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맹률이 현재는 거의 없고, 사실은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문맹률이 꽤 높았죠. 네. 근데 여성이 15%였다면, 적은 문맹률이 아닌데, 이제 한나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지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문맹인 것으로 인한 뭐 어떤 큰 트라우마가 유년 시절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지금 이런 독일의 역사, 독일의 어떤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유추가 안 되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런 문맹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뭐 과거에 문맹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어. 이런 일은 뭐 있었어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을 한나가 이렇게 문맹을 숨기는 것을 그런 그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우리보다는 좀 더 쉽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문화적 배경이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런 문맹률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앞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우리 약병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그래야지만 병이 열리고, 그래서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와 저 또래 좀 선배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어,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문과 출신이니까 문과 출신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5살, 10살만 밑에 내려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이 또 독일 내에는 뭐 있을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네. 자, 저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영화로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 한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문맹이라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죄를 인정해버립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문맹인 잘못은 아니지만 배우면 가능한 것을 배우지 않아 불편하게 살고 죄까지 덮어 쓰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글을 읽고 쓰는 공부를 하여 편지도 작성합니다. 이처럼 노력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시도도 안 해서 본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후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미래에 제가 지금을 후회 안 하도록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이 하구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자, 배우면 가능한 것을 배우지 않아 불편하게 살고 죄까지 덮어 쓰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나가 그를 스스로 깨우치는데 어, 그를 깨우치는데 어떤 마이클의 어떤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헌신과 관심, 이런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은 또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이제 저건 사람도 아니다. 서유미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이 단편 소설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주신 학우님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 소설을 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2년 또 2023년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이게 과거의 어느 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차,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차시에 그것에 대해서 한 교시 동안 수업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현재의 가장, 직면한 우리의 과제 내지 관심사는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관심사는 사실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삶은 AI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네. 나는 AI에 대치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거 늘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은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 맥락 위에서 우리도 그런 것들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AI 또 세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그런 소재나 주제를 다룬 소설들을 제가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또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고 또 잘 써서 주셨어요. 네. 자,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내가 아닌 로봇이 나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 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인공지능 로봇, 애완 로봇처럼 다양한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로봇들도 생겼지만 나와 똑같은 로봇이 나 대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을 뿐더러 소름이 끼치기까지 합니다.
만약 로봇이 나의 과거까지 알고 있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며 저건 사람도 아니다의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나보다 로봇인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은 완벽한 로봇인 나를 더 원한다면 어쩌면 로봇의 지능이 발달하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인간과 유사하게 발전한다면 로봇과 인간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로봇이 되지 않을까. 인간은 로봇의 애완동물이나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페이지라는 몇 장 안 되는 페이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읽으면서도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생각도 깊어질 수 있는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 사회가 AI 사회고 로봇이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실감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 안내양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일자리를 다 잃었죠. 배를 누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배를 누르는 거. 그리고 이제 휴게소나 식당에 가도 우리 주문을 받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주문을 받는 사람은 없어도 여전히 서빙하는 사람은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면은 주문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주문받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 번호가 불리면 음식을 가지러 가잖아요. 다 먹으면 또 갖다 주고, 빈 그릇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경우는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4년, 2025년부터인가 프로야구에 있어서도 그 야구 심판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그것을 AI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자리를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을 600명 정도 한 번에 네, 해고하는 그런 뭐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2030년, 2040년 되면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창의성, 공감 능력, 네, 사고력 이런 것을 이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 보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는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실제로 완벽이라는 건 모든 상황이 빈틈없이 맞아떨어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인간에게 어느 한 가지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원한다.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할 수 있을까? 지켜질 수 없는 명제와 그 간격을 메워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딜레마는 발생한다. 소유미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현대인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싱글맘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인공은 완벽해야 한다.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난 다음날에도 멀끔한 모습을 멀끔한 모습으로 다음날 직장에 나타나야 하고, 회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숙제는 꼭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현대 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두 역할 중 어느 한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누구에 대한 기대치겠어요? 여성에 대한 기대치겠죠? 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어머니 안에서 갈등하던 주인공은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게 이른다. 여러 명의 파출부를 전전한 끝에 그녀가 도달한 타협점은 트윈 사이보그라는 가상의 존재이다. 현실 상황과 맞닿아 있는 실제적 문제를 소설 안에서 허구적 존재를 통해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던져주는다는 느낌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죠. 잘 쓰셨죠? 네. 현실 상황과 맞닿아 있는 실제적 문제를 소설 안에서 허구적 존재를 통해 해결하려 드리는 모습은 실제 현실 상황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는 뜻이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던져주는 듯한 느낌이다.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비현실적 해결 방법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설 안에서는 이러한 허구적 대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이런 것들이 소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는 거죠. 해결 방법은 소설 내에서 어찌되었건 잘 통한다. 주인공과 닮은 트윈 사이보그의 존재를 주면 존재를 주변 사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면 트윈 사이보그는 주인공의 갈등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주인공은 더 이상 육아 문제로 지친 다음날의 출근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완벽함의 고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주인공에게는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한다. 너무나 완벽한 자신의 대체품에 의해 자신의 진짜 존재까지 대체되는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이다. 회사 가정에서도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의 패턴은 결국 그녀가 설 자리를 완벽하게 잃게 만든다.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법도 하다. 주인공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 사회는 여전히 그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 또한 그 완벽한 모습을 포기하지 못한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는 허구적인 존재를 통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다. 무한 경쟁에 휩싸인 사람들, 자신을 몰아세워서라도 완벽히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우리는 완벽을 추구해왔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며 한없이 스스로와 남들을 재고 따지며 상처에 입힌다. 이것은 일종의 과학적이고도 피학적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어쩌면 완벽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인간은 그 완벽을 쫓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설에서 말하듯 이런 완벽 추구는 자칫하면 인간자의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듯하다. 적절한 선에서 현실의 완벽 요구에서 타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혹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의식을 변화시키던가. 둘 중 어느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를 그 완벽히 처리해내는 로봇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지금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써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가정 일과 직장 일을 동시에 하는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직장 일을 아주 잘 해낸단 말이죠. 자기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래서 자신도 근데 그런 힘듦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윈 사이보그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런 걸 제안을 해와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트윈 사이보그가 이제 힘들 때 나 대신 회사에 가서 또 이게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너무 일을 완벽하게 처리 잘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이보그가 나 대신 이제 일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이제 혈자를 조금씩 잃게 되는데, 그 전에 직장에서 느꼈던, 정말 저 사람은 완벽해. 네, 완벽해. 나의 직장 상사인데 정말 완벽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이제 평일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는 그 사람도 사실은 사이보그였고, 그런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이보그 결국 그 전부터 훨씬 썼다라는 뜻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은 다 이제 가짜들만 돌아다니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 하부님께.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거듭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해야지, 제4차 산업, 어, 제4차 산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말해야죠. 제4차 산업 시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1차 산업은 농경 시대고 2차는 제조업이고 3차가 서비스인데 제4차 산업 시대는
맞춤형 서비스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제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이제 AI 시대를 말하는 거죠. 네. 제4차 산업혁명 발전이 거듭하면서 자기 대신에 집안일, 회사 업무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트윈 사이보그가 존재하는 시대의 배경으로 그린 작품 같다. 예,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 다른 말로는 지능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소수만 누리고 있는 사이보그 집안 도움 혜택을 우연히 발견한 주인공. 육아를 돌보던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사이보그를 구매하게 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나 싶더니 직장에서 사이보그보다 드러나는 주인공의 무능함이 부각되어 보이기 시작한다. 나도 도플갱어처럼 똑같이 생긴 내가 나타나서 대리출석, 관리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다. 어쩌면 책에서 나온 트윈 사이보그도 얼마 안 지나서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미래의 트윈 사이보그가 출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이보그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 자, 하물며 창의성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온 사이보그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직업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괴담에서 나오는 도플갱어 마냥 사이보그가 진짜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을 해하려고 할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인류가 인류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겠지만 더 이상 인간과 비슷한 유의 로봇은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편리함을 계속 추구하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부작용에 대해서 써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1교시에서 썸네일과 자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4일까지 이번 주죠. 12월 4일, 12월 4일, 네. 근데 12월 7일까지 해야겠네요. 네, 12월 7일까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동영상 두 개에 맞는 썸네일을 만들어 주셔서 12월 7일까지 썸네일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네, 13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